국어 의문론 13조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PPT의 10번째 페이지 패러다임 내 유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 개념을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내가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패러다임 내의 유추는 사실 일반적으로 유추적 평준화의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추적 평준화나 유추적 확대는 패러다임보다는 유추라는 것에 포커싱을 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 패러다임 내 유추나 혹은 패러다임 간 유추의 경우에는 그 유추의 동기가 되는 것이 패러다임이다라는, 그러니까 변화의 모티베이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패러다임 내부에서 동기가 생겨가지고 유추가 일어나는 것을 패러다임 내, 안내자죠. 패러다임 내의 유추를 하는 반면, 서로 다른 어간 패러다임들 간의 유추가 일어나는 것을 패러다임 간 유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 내 유추에는 제1유형이 있고 제2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제2유형은 다음 페이지에 있죠. 제1유형은 단일 기저어간, 우리 복수 기저어간과 단일 기저어간 기억나나요? 기저형 개념을 공부할 때 이제 기저형, 그 어간의 기저형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복수인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제1유형은 단일 기저어간 패러다임 내에서 다른 이 형태에 유추되는 경우, 이제 가장 전형적인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추 평준화의 예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어떤 공시론의 그 교재에서 얘기하는 유추적 평준화의 예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A 패러다임이 있어요. 지금 달기, 달근, 달글, 닭도, 닭만. 물론 닭도의 경우에는 이제 경음화가 실현되는 조사 형태를 뭐 표시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상관없는데, A 패러다임은 표준 패러다임이죠. 표준 패러다임이에요. 학교 문법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배우는 그런 체언 어간의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B 패러다임도 굉장히 많이 발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B 패러다임은 비표준 패러다임이지만, 표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범 문법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술을, 언어의 현상을 기술하는 입장에서는 A와 B의 공존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뭐 규범 패러다임, B는 뭐 비표준, 뭐 표준 패러다임, 비표준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문제를 떠나서 왜 B와 같은 어간 단일화, 유추적 평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간단히 말해서 원래 자음군을 가지고 있던 모음어미 앞에서의 달기, 달근, 그때의 채워나가는 자음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자기의 그 패러다임 안에 있는 닭, 자음어미 앞에서의 닭에 유추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패러다임 안에 자음어미 앞에 수련되는 닭이 있었잖아요. 그 닭을 근본, 그 닭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유추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패러다임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럼 어때요? 하나의 단일 기저형이 하나인 그런 어간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 형태가 여러 개인 것이고 기저형은 하나잖아요. 이런 것을 패러다임 내 유추 중의 제1유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것 뿐인데, 어간말 자음군 리을 기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이 형태를 보이던 공용 패러다임이 자음군 단순어를 거친 뒤 이제 닭, 당과 같은 이 형태의 수를 줄이는 소위 유추적 평준화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A 패러다임에서 B 패러다임으로의 재구조화는 전적으로 A 패러다임 내에서 이 형태 간의 유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자음어미 앞에 실현되는 닭이 모음어미 앞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을 흔히 유추적 평준화라고 불렀는데, 패러다임의 동기를 패러다임에서 찾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패러다임 내의 유추가 되는 거죠. 현대국어에서 두 개의 패러다임에 공존하는 것으로 보여 이 형태 교체를 보이는 비패러다임으로의 재구조화, 즉
단일 기저형 닭으로 완전히 재구조화된 건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거죠. A 패러다임과 B 패러다임이 모두 공존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요. 사실은 언어의 실제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언어는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도적 상태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재구조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적인 패러다임과, 그러니까 이제 어감말 자음을 가지고 있는 A 패러다임이 보수적인 패러다임이겠죠. 그리고 개신적인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그런 경우로 어간 단일화로의 진행을 보여주는 재구조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러다임 내 유추 가운데 제2유형, 이번에는 단일 기저형이 아니라 복수 기저형을 가지고 있는 복수 기저어간 패러다임 내에서 하나의 어간에 유추되는 그런 경우예요. 이제 비읍불규칙 용어는 이제 복수 기저형을, 소위 불규칙 용어 어간들이 주로 복수 기저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A 패러다임을 볼까요? 이거 역시 표준 패러다임이죠. 돕고, 돕지, 도우니, 도와서. 그런데 B 패러다임, 특히 어린아이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규범문법에서의 교정을 받기 전에 이런 식의 발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B 패러다임은 교정해야 할 대상이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언어 변화의 통시적 과정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은 언어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공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우고, 도우니, 도우지, 도우니, 도와서.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훨씬 더 단순해지게 되죠. 네. 어찌되었건에 단일 기저 어간이 아닌 복수 기저 어간의 경우에도 돕과 돕, A 패러다임에서 원래는 돕이라고 하는 그런 어간이 도우를 따라하기로 한 거예요. 더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패러다임 내 유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형태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따라함으로써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더 단일화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금 그 예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 경우 모음어미 앞에서 이 형태를 선택하여 단일화하는, 그러니까 도운이 그 형태를 선택한 거죠. 일반적으로 표준어인 불규칙 패러다임을 선호하지만 분명히 도우라는 그런 형태도 여러분도 인정을 하잖아요. A 패러다임 내에서 모음어미 앞에서 이 형태에 유추되어 B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인데, 역시 보수적인 패러다임과 개신적인 패러다임의 공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개신적인 패러다임, 도우고 도운이 이 패러다임, B 패러다임으로의 재구조가 역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두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있고, 사실 이 경우에는 불규칙 패러다임이 특히 성인 문법에서는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너무 철저히 받죠. 학교 다니실 때부터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서 교정 효과가 훨씬 커진 까닭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패러다임 간 유추입니다. 패러다임 간 유추는 이제 예를 보면 좀 더 분명해지겠지만, 어떤 단일 어간의 이 형태들 간의 어떤 유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용어 어간의 패러다임을 본뜨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패러다임 간이죠. 패러다임 간. 서로 다른 패러다임들끼리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하나의 패러다임이 유사한 다른 패러다임에 이끌리는 패러다임 간 유추에 의한 재구조의 예들이라는 거죠. 일단 개념은 이런데, 그런데 이제 예를 보기 전에 개념 정리를 먼저 한다면, 이러한 패러다임 간의 유추를 일으키는 계기 역시 유사함입니다. 음성적 유사함도 있고요. 문법 구조의 유사함도 있어요. 음성적 유사함도 있고 문법 구조, 동일한 문법 구성. 뭘까요? 동일한 문법 구성. 동일한 활용 어미가 붙은 경우죠. 동일한 활용 어미가 붙은 경우. 이것이 유추를 일으키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 표면 음성형의 유사성도 역시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일한 문법 구성을 가진 동일한 표면 음성형에 유추되어 새로운 어형, 즉 새로운 다른 패러다임의 고경형이나 활용형, 파생형을 수용하게 되고, 이 어형의 근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기저형에 대한 재분석이 이루어져서 어간의 재구조화에 이르게 된다. 갑자기 재분석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지만 기저형의 재분석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닭도 닭만이었다가 닭이 닭알되죠. 그럼 비패러다임은 그 비패러다임의 고경형을 보고 기저형을 다시 분석하는 거야.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닭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기저형의 재분석이다. 다시 분석하게 된다. 왜냐하면 변화를 겪어서 재구조화를 겪었으니까 다시 이제 어간과 어미를 분석해서 기저형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저형에 대한 재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도우고 도우니도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도우로 다시 기저형을 재분석을 해서 기저형을 설정을 시도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패러다임 간 유추는 기저형의 재구조화라는 결과를 항상 얻는 것은 아니에요. 네, 언제나 재구조화가 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패러다임 간 유추에서 복수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복수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패러다임 내의 유추는 어떤 기저형의 재구조화, 단일화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패러다임 간 유추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복수 패러다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과정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좋은 예들이고, 그래서 언어 변화의 점진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언어 변화의 점진성을 렉시컬 디퓨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패러다임 간 유추에서 나오는 활용형이나 활용어간의 변화 양상도 역시 그런 어떤 렉시컬 디퓨전과 같은 언어 변화의 점진성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활용 패러다임 간의 유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자, 우리가 활용 어미는 어떻게 분류가 된다고 했어요? 뒤에 모음으로 오는 어미가 오느냐, 자음으로 오는 자음으로 오는,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느냐, 자음으로 시작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느냐, 이제 모음 자음으로 구별을 하는데, 특히 그 가운데 모음 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어, 잡어, 놀아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으니 이런 의계보다는, 자음이나 의계보다는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아계가 오거나 어계가 오느니 아어게라는 말은 아어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아어로 시작하는 그 어미들과의 결합형, 간단히 말하면 활용형 먹어, 잡아, 도와, 그쵸? 웃어, 이런 그 결합형, 즉 활용형이죠. 활용형으로부터 유추 기제가 발현된다. 즉 촉매제가 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또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 가운데 가장 사용 빈도수가 많은 것이, 또 가장 사용 빈도수가 많고 언어 습득 시에 우선순위에 있는 게 이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는 활용형이래요. 그러니까 먹어, 또 그 다음에 잡아, 이런 게 언어 습득에서도 우선적으로 습득이 되고 사용 빈도수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활용형이 어떤 그 변화의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어게 어미와의 결합된 활용형들이 재구조화의 핵심 기제가 되는 것은 빈도수라든지 습득의 경우를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모음어미 아어게와의 결합한 활용형을 근거로 다른 패러다임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제 패러다임 간의 유추를 통해서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예를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들어온 그런 경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음절 이제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 지금 소개하는 예들이 속해 있는 논문을 읽은 친구들도 있고,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짧은 거를 참 주로 선택했더라고요. 나라도 그럴 것 같지만, 또 그런가 하면 또 굉장히 어려운 논문을 선택해서 또 고군분투한 친구들도 있고요. 어쨌든,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제2음절이 르로 끝나는 어간들이 있죠. 주로 르 불규칙, 흐르다. 그쵸? 모르다, 자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흘러, 몰라, 잘라.
이게 소위 말해서 르불규칙, 르변칙 활용 패러다임이죠. 그런데 치르다는 어때요? 칠러예요? 아니죠. 치르다는 르변칙이 아니에요. 르변칙이 아니고 오히려 크다 하고 같은 변화를 해요. 보다시피 자 어떻게 돼요? 크다는 어떻게 되죠? 크고 크니 그 다음에 크에 어를 붙이면 어때요? 커가 되죠. 그래서 A 패러다임을 보면 치르고 치르니 어가 보면 치러가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맞춤법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것이 너 시험을 잘 치렀니? 이렇게 되는데 시험을 잘 치렀니? 네. 오용 사례, 사실은 이 오용 사례들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다가 이 오용 사례가 패러다임 간 유추와 관련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활용형을 사용할 때 어감과 어휘를 분석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활용형 자체를 자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르변칙이 아니야. 르변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7화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르변칙은 당연히 아니고요. 7화가 되는 이유는 자, B 패러다임. 그럼 7화가 되면 어떻게 돼? 일을 잘 치르고 일을 잘 치르니. 자, B 패러다임은 비표준 패러다임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A 패러다임이 규범적인 패러다임이라고 모르고 틀렸던 친구들도 아마 중학교 때까지는 있을 거예요. 여긴 국문과니까. B 패러다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이거는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경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B 패러다임과 같이 비표준적인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될까요? 왜일까요? 왜 이런 표준 패러다임을 어기는 비표준 패러다임이 등장할까요? 누가 봐도 C 패러다임 때문이죠. C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하는데 그 동기는 주로 이 어학의 일워. 그렇죠?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표면적인 음성적 유사성과 그다음 문법 구성의 동일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패러다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패러다임 간 유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라고 하는 비표준적인 패러다임은 결과적으로 C 패러다임을 본떠서 즉 유추하는 바람에 패러다임 간의 유추가 생겨서 이런 B 패러다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A 패러다임 맞고 B 패러다임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맞춤법 시험에서나 중요한 얘기이고 어떤 의문 변화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A와 B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것은 C 패러다임에 대한 유추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적 이해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언어 변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까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치르다의 경우 표준적인 활용은 크류의 활용표, 아까 말을 했죠, 크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크류인데 문제는 이제 르를 가지고 있는데 르변칙으로는 르변칙을 따라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루다와 같은, 그래서 치루어, 치루니, 치루고 같은 비표준적인 비패러다임은 실제 사용에서 굉장히 출현 빈도가 많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기저형을 치루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죠. 재분석을 할 수 있죠. 치루로 재분석이 가능하죠. 비표준적인 기저형이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등장에는 C 패러다임이 유추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어감 발음이 르인 용언 어감, 이제 음성적으로 르를 가지고 있는 제2가 어감 발음이 르로 끝나는 용언 어감 가운데 소위 르불규칙 활용을 보이지 않는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예가 이 치르다예요. 근데 이게 통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는데 얘는 원래 치다였어요. 르가 원래 없었어. 원래 그냥 그 치다만 있었던 건데 특별한 이유 없이 르가 삽입됐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르불규칙 동사는 아니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죠. 언어 변화는 100%가 없어요. 언어 변화는 100%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일한 음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일한 변화를 다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인데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문제를 풀다 이렇게 해도 되고 머리를 풀다도 되고 또 끈을 풀다도 되고 보자기를 풀다도 되는 그 풀다입니다.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이제 그 D를 볼까요? D를 보면 끄르다. 자, 끄르다는 뭐예요? 끄르다는 문제를 끄르다는 안 돼요. 보자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자기를 풀다, 보자기를 끄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B, C, E를 봅시다. 자, 풀고가 풀고, 풀으면, 풀으니, 풀어. 네, 이렇게 돼요. 야, 그거 그렇게 풀지 마. 야, 그렇게 풀으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비표준 패러다임이에요. 그럼 어간이 풀으로 또 재분석을 할 수 있게 되죠. 기저형이 풀으로 재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어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그냥 풀어예요. 자, 이게 그런데 야, 그렇게 풀르면 자, 이 경우에는 풀루가 기저형으로 재분석이 되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풀러가 되죠. 풀어가 아니라 풀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의 경우에는 끄르면 끄르니 끌러. 자, 그 다음에 끌르고. 자, 기본적으로 이 풀다와 끄르다가 함께 작용을 하면서 A 패러다임, 표준 패러다임은 A 패러다임과 D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의미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교집합이 있죠. 그러니까 풀다가 같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끄르다에는 교집합이 있어요. 어떤 감싸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체한다라는 의미를 풀다와 끄르다가 모두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B, C, E와 같은 비표준 패러다임까지 서로 이런 것을 크로스 레퍼런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서로 교차해서 본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보고 따라하게 된다, 유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풀루라는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은 풀과 끄르의 혼효, 블렌딩이라고 봅니다. 혼효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A 패러다임 이제 기본적으로 풀다가 기본형이잖아요. 이제 표준 형태죠. A 패러다임에서 B 패러다임을 거쳐 C 패러다임으로까지 재구조하는 과정은 활용형의 표면 음성형에 의해 유추 기제가 작용하고, 당연히 이제 음성적인 유사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바로 의미 요소죠. 프로의 경우는 끄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용언어간의 의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용언어간이 의미상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간 패러다임이 재구조화하는데 이런 의미적인 속성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풀다일 때는 자, 문제를 풀다와 머리를 풀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풀다와 풀로다가 되면 추상적인 문제를 풀다와 같은 의미 기능을 갖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끌르다가 추상적인 문제를 끌르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풀이라는 원래의 용언어간이 갖고 있었던 그런 추상적인 그런 행위는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루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은 끄르 혹은 끌르의 그 어떤 의미에까지 어떤 본떴다, 의미까지 본떴다, 의미적인 유추를 함에 있어서 의미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어떤 유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어떤 기제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도 유추의 근거가 된 끄르나 끌르의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던 의미적 특성까지 유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패러다임의 압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프레셔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난번에 그 유추적 확대들이 전형적인 그 어떤 패러다임 프레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프레셔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법 구성, 같은 조사가 결합된 고경형, 같은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국어의 경우는 특히 어학의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유추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 간 유추의 개념을 검토해 본 결과 화자와 청자는 다른 어간 패러다임들을 서로 참조하면서
간단히 말하면 서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비교해 가면서 크로스 리퍼런싱을 하면서 재구조화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재구조화의 과정에는 패러다임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것을 패러다임의 압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논문 비평과 관련돼서 한 번쯤은 개념적인 정리를 한번 해주고자 해서 굉장히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고 일단은 모든 진도는 끝났습니다. 모든 진도는 끝났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팀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했었죠. 논문을 각각 맡아서 이제 몇 명씩 나눠가지고 조별 발표를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여러 번 발표에 대해서 선생님이 코멘트도 하고 그런 수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의문론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지도 않고 이 책을 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선생님도 교재를 이제 책을 또 더 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사라고 차라리 그럴 걸 그랬나요? 더 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제 자료를 만드느라 더 힘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뭐야 선생님 왜 그 책을 차라리 근데 이게 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을 그래서 책을 2권씩이나 사라고 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사실 여러분 선배들은 좀 재밌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서 논문 비평하는 것과는 달리 함께 논의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흥미로워했던 것인데 뭐 코로나가 우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뭐 아쉽지만 어찌 하겠습니까?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13주 차까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일단 이제 시험에 대한 안내는 모두 나갔지요. 시험에 대한 안내는 모두 나갔고 더 이상 PPT 자료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너무 시원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뭐 어차피 여러분들 각각 온라인 시험으로 볼 것이고 오픈북이기 때문에 오픈북이라도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최소한 뭐 한 번은 봐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빨리빨리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일별해 보도록 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원래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 한 주는 뭐 선배들한테 들은 친구도 있겠지만 가외라고 불러서 마지막 시험 대비 수업을 해주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또 진도도 또 잘 나가고 14주 차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위한 복습 주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때도 여러분들 질문들을 뭐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친구들이 궁금증에 대해서 그래서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와 이렇게 공부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답을 해주었었는데 역시 질문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요번 강의까지 이 13주차 시까지의 PPT 자료를 중심으로 강의 영상을 함께 보면서 복습을 하면서 질문거리가 생겼을 때 이제 이 클래스에 올려주면 이때는 개별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러한 질문들을 모두 수합해서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개별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고 그것을 함께 복습하면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또 힘들어하는지 또 강의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진도를 중간고사 우리 8주차에 잠깐 중간고사 기간으로 질문 주간을 뒀잖아요. 그 이후에도 진도가 또 어려운 진도들이 많이 나갔으니까 질문을 올려주면 다음 주에 복습 주간에 복습도 하고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답하는 그런 한 주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14주차 질문도 많이 보내주고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자료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